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당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야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준비에 돌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 최고위에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한 취소를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여기까지는 예상이 됐는데 지금 당사자인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 의미가 좀 퇴색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건 뭐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 당규에 입각한 행위입니다. 그 당원 당규에 보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당 대표가 징계가 확정된 경우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입각하고 되는 거니까 당사자들이 그걸 흔쾌히 수용하고 기뻐하는가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 저렇게 이제 그 당원 당규에 따라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효력은 발생한 겁니다, 이미. 효력은 발생한 거고요. 나는 그걸 안 받아들일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효화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혁신위의 1호였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순조롭게 잘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뭔가 되긴 됐는데 이게 잘 된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순조로울 리가 지금 없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는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러 갔고 오늘 또 아침 방송에 나와가지고 잘해봐 하는 지금 반응을 보였거든요. 예. 이건 뭐 충분히 예상이 됐던 거고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고 뭐 발에 채이듯이 이 징계받은 상황을 더군다나 그 체리 따봉 문자 같은 걸 할지 이 과정 또 그 사이에 신청 사건으로 재판까지 갔었던 이런 그 재판은 현재도 본안은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걸 보면은 그래 전부 사면하고 통합해 하는 데 대해서 예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 아주 정말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 생명이 없어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홍준표 전 대표 시장하고는 또 경우가 전혀 다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두 사람 때문에 묻혀져 있습니다만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5.18 발언인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첫 외부 공식 일정이 5.18 그 묘소를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건 오늘 이렇게 사면령을 내려서 징계를 취소했으면 일단 이것과 이 외부 일정과의 조화 문제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이든 아니면 김기현 대표든 뭔가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는 이게 지금 오늘 이 사면 의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보이게 되고요. 하여튼 드라마틱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 이후에 뭔가 혁신을 하겠다고 혁신위를 띄웠고 통합을 외치면서 1호안을 내놨는데 오히려 당내 분열만 조금 더 보여지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보는 입장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우리 신경민 의원님은 약간 그런 시각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저런 화해 제스처를 손을 굳이 뿌리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갔다는 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에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이준석이 더 이상 뭐 당대표 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미련을 갖지 말고 확실하게 끊고 뭔가 본인이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절연을 해라. 그런 식의 조언을 했던 분인데 당에서는 이제 좀 뭔가 좀 가슴 터놓고 그 유승민 의원하고는 한 2시간 또 흉금을 터놓은 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타이밍에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내 입지는 더 좀 좁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렇게 되면은 결국은 화해의 손짓을 뿌리치고 그냥 뭐 탈당을 하던가 그런 수순으로 가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거는 인요한 혁신위에서 뭐 이렇게 이른바 대사면을 하고 안 하고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런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는요 그런 거에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뭔가 화해 그거를 손길을 내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걸 지금 받는 순간 자신의 구상이 엉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밖에 나가서 뭔가 도모해 보려고 하는 그 구상이라고 구상이 말씀하시는 게 뭐 신당 창당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뭐 그런 내용들인 거라고 겁니까? 봅니다. 그런 거라고 보고, 그래서 어제 뭐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는 뭐 그런 저런 뭐 조언을 좀 구하고자 찾아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행동 전에 자문을 구하는 분이다라고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표현을 했고 12월에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신당이 될 수도 있고 탈당이 될 수도 있고, 탈당으로 가게 된다면 뭐 무소속끼리의 무슨 연대가 될 수도 있고, 그건 형태는 어떻게 하느냐는 지금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저께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러 가서 또 오래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만나러 가는 것을 또 언론에 공개를 했고 하는 것은 다분히 다 의도가 있는 정치적 결정인 거죠. 그런 점으로 봐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 이거 뭐 사면령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 이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그 가능성은 뭐 제로 내지는 마이너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제 일정이 공개가 되고 최근에 일련의 발언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행보는 하여튼 아웃바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고, 이 원심력을 지금 국힘당에서는 자꾸 뭔가 하여튼 이 원심력을 제어하거나 아니면은 원심력에 대해서 명분을 좀 약하게 하거나, 지금 당에서는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에요. 그래서 당에서는 한때는 이렇게 본인이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그러면은 두 사람은 빼자. 이하고 홍은 빼고 그러면 의결을 하면 어떠냐라는 의견까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혁신이가 안을 내놓은 대로 해놓은 것을 보면은 일단은 하여튼 원심력에 대해서 일단은 좀 브레이크는 밟아주고 명분은 약화시키자라는 쪽으로 뭐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 혁신위의 혁신안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조금 본인이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라진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의 등장이 이준석의 구상에 뭐 이 속도감을 좀 높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이준석 뭐 이른바 이준석 신당이 그러면 지금 양대 정당의 어느 쪽 표를 더 잠식할 것인가. 근데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의 표를 더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진단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무슨 이제 또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그렇지만 뭐 저 대전에 가서 무슨 접대를 받았다는지 상담을 받았다는지 그게 팩트로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무고죄로 수사 대상인 거는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런 화해 제스처를 굳이 뿌리치고 유승민 전 의원은 받았는데 일단 대화는 한 거 아닙니까? 그쵸. 호응을 했는데 이준석은 안 하고 그 뿌리치고 나간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이 보수 지지층 내에서의 입지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설령 나가서 독자적인 뭔가 그 도모를 한다 할지라도, 근데 워낙 저 민주당 이상으로 반윤 그 언행들을 민주당 이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제 저 밖으로 나가서 무슨 신당을 차린다면은 그게 이제 어느 쪽 표를 더 잠식할지, 심지어 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뭔가 이제 연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준석 신당도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인유한 위원장이 찾아가서 뭐 설득한다거나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계속해서 안 만나고 피할 것 같아요. 이준석 전 예, 대표. 일단 만나게 되면은 뭔가 스텝이 꼬이기 때문에 계속 피할 거라고 봅니다. 인 위원장이 일단 출발은 통합이었고 다음은 희생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정치인이 희생을 안 했는데 이제 정치인이 희생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게 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안 되는 뭐 그런 류의 구체적인 방안으로까지 나오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전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현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얘기했잖아요. 연속 3번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연속 4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하는 건 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훨씬 현실성 있는 게 영남 다선 의원들 있잖아요. 다선이라 하면 이제 3선 이상인데 저는 이거 보자고요. 서울 강남과 한번 비교를 해보더라도 영남이 왜 이게 문제가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 국민의힘 이 당에서요 강남에 뭐 영남 비슷하게 그냥 공천만 받으면 이변이 없는 당선되는 지역이라고도 다 알고 있잖아요. 강남에 3연속 공천 준 사례가 없습니다. 강남은요 많이 줘봐야 2번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받으신 분들이 비례대표하고 그다음에 무슨 서울 강남권 오겠다고 공천 준 적 없습니다. 예,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강남 3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남 3선, 강남 3선은 안 되는데 왜 영남 3선이 가능한 거죠? 이거 그런 면에서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뭐 지역을 불문하고 뭐 3선까지만 허용한다 이거보다는 영남 기득권을 어떻게 과감하게 혁파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싱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다선하는 것, 뭐 민주당에서도 완전 다른 얘기라고는 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추진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도 이 예의주시하고 있죠. 이건 영남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실은 뭐 호남이나 뭐 일부 수도권에서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 흐름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실 지금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돌아다니는데 그걸 보면 야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 당대표하고 원내대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대목이에요. 이 두 분이 다 해당되거든요. 근데 아마 틀림없이 예외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공천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고 또 반드시 예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외가 만들어지면 국힘당 안에서 그래 예외 인정하지 뭐 훌륭한 예외야 있을 수 있는 거야라고 할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갈등의 소지, 분란의 소지를 안고 지금 출발하는 얘기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흥미로워요. 인 위원장이 바로 지금 임명이 되고 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나 말 실수했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됩니다. 이게 말 실수 1호였습니다. 낙동강 이남 발언으로 해서 그런데 조금 있다가 뭐 농담도 못하냐 그러더니 또 며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분이 말하는 거 말 실수 아닙니다. 그리고 말 실수라고 지금 눈치고 넘어가는 건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갔다가 다시 원위 취해가지고 사실은 진실이었어, 진담이었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의 말 실수를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위치라고 하셨는데 원위치라고 하기에는 범위가 사실 더 넓어졌어요. 사면임 같은 경우는요. 네. 영남 지역에 한정됐다가 사면임까지 파급력은 더 커지거든요. 실제로 말씀하신 이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지금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분이요, 뭐 정치 그 경험이 거의 없는 분인데 그 저분이 지금 최근에 그 구사하고 있는 화법을 보면은 뭐 박지원 전 의원이 본인이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데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요새는 보면 그 일종의 뭐 약간 그 어눌하게 보이면서도 약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더듬수라는 그런 뭐 그것도 쓰는 것 같고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또 뭐 이렇게 현실화시키고 하는 그건데 근데 요게요. 요게 이제 전 지역구 그 3선 이상이 될지 영남이나 강세 지역에 국한시킬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좀 이따 얘기할
이른바 메가 서울 그 프로젝트하고 또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남의 다선 의원들이 옮길 수 있는 지역구가 하는 점에서 그래서 사실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에 이 그 메가서울 이거는 최소 2달 이상 검토해 온 겁니다.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있기 전부터 극비리에 이제 검토를 해온 건데 그 패배의 충격을 듣기 위한 뭐로서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이철규 의원이 그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그 서울 동부에 붙어 있는 구리시 출마를 선언하려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견이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뼈 있는 말로 저희가 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의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영남 지역에서 험지 출마가 만약에 사실화된다면 그럼 이 영남 지역에 혹여라도 검사들이 이제 대거 공천받는 게 아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내가 윤 대통령을 만나봤는데 그런 발상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굉장히 좀 단언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상할 필요도 없죠. 왜 그러냐면 이분은 직접 공천에 관여를 할 수도 없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권한으로도 그렇고요. 이분은 룰이나 뭐 이런 판만 짜놓고 그만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상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얘기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책임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분은 아마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은 사라지고 그다음 판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할 거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는 멘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남 다선 의원들 불출마를 하든지 수도권 험지로 옮기든지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영남 그 다선 의원들 빼낸 자리에 그것도 뭐 친윤 검사 출신을 갖다가 낙하산으로 내리꽂는다? 이게 그 정치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저거 도대체 뭐지? 어떻게 저런 황당무계한 이 짓을 해? 이런 느낌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저 대통령이 그런 정도 감각이 없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하태경 의원이 이제 그 원래 지역구 있잖아요, 부산 해운대. 거기에 뭐 대통령의 대학 동기고 40년 지기인 뭐 석동현, 예. 뭐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뭐 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100% 가짜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꾸만 그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니까 뭐 검사 몇십 명 공천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 점에서 이뇨한 위원장 얘기가 맞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민주당 그거 걱정할 게 아니라 호남 올드보이들 박정천이 다시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가 다시 호남에서 공천을 받는가 그거부터 자기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여야 이제 내년 4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총선 기획 단장 인선 발표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 그리고 국민의힘은 인재영입위원장 이철규 의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여야의 이 인선에 대해서 평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철규 의원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상 지난 강서 패배의 그 충격이 없었다면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주도할 사무총장이 계속 있었을 뿐인데 그런데 이철규 사무총장이 굉장히 꼼꼼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공천 실무와 관련돼서 상당한 준비를 좀 진행시켜 온 게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연속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임 사무총장은 이만희 의원이 됐지만 어떠한 뉴 페이스들을 당내로 영입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선을 보일 것인가. 그 역할은 그 사무총장 업무의 연속성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인선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뭐 제가 쉽게 평가할 문제는 아닌 거고요. 뭐 민주당 자체 내에서 뭐 알아서 하겠죠. 예, 자체 내 평가를 좀 들어보죠. 이철규 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돌아온 친윤이니까요. 뭐 이건 예상을 사실은 뭐 다른 사람 이름들이 오르내리다가 지금 이철규 전 사무총장으로 온 거 보니까 친윤이 역시 힘을 쓰는구나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민주당 얘기로 돌아오면은 민주당의 이 조정식 사무총장은 사실은 취임 초부터 전당대회 직후에 사무총장으로 올 때부터 비명 쪽에서 또 반명 쪽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너무나 친명 일색이다라고 그러면서 그때 인사했던 걸 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사무총장을 갈지 않는 인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조정식 사무총장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도 그만둘 뜻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조정식 사무총장을 밀었던 쪽에서 사무총장은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그때 넘어간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체포동의안 가결 때 사의를 표시했죠. 그때도 그때는 이제 뭐 박광원 원내대표를 진짜 무참하게 그냥 난자를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올려서 목을 잘라버렸는데 사실은 박광원 원내대표를 그렇게 해서 단두대에 올렸으면은 조정식 사무총장도 같이 그만두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조정식 사무총장은 또 사의를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2번 정도 여러 가지로 기회가 있었어요. 조정식 사무총장이 비명이나 반명 쪽에서 도저히 이렇게 공천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 사무총장이 뭐 어차피 99.9%의 권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바로 그냥 대표의 하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사무총장이 누구냐 하는 것은 공천의 뭐 직격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인사를 한 것은 자, 이건 조정식 사무총장은 절대 앞으로 손을 대지 않는다. 이대로 간다. 공천까지 그냥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좀 바꿔서요.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두 분의 좀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강서구청장 이전, 그러니까 그 선거 이전부터 이제 좀 논의된 내용이라고 했고, 실제 좀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의원 입법으로 하겠다, 이제 TF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이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뭐 선거에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죠. 이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요.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 특히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뭐 줄잡아서 한 10개 가까이 되고요. 의석수로 따지면 20개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다른 여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 내지는 전체 선거 판세를 뒤집는 큰 카드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정책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정책을 턱 던졌는데 지금 현재 이 이슈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역풍이 불 수도 물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뉴타운을 연상을 시켜요. 그때 뉴타운을 처음에 그 MB 대통령 때 시절이죠. 했을 때 민주당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역풍을 맞았거든요. 이게 이러니까 이게 바른 정책이나 올바른 정책 뭐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이걸 선거라는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민주당으로서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이슈 관리를 지금 잘 하려고 막 그 행보를 급하게 지금 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분명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바른 방향에서는 좀 어긋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현실 정치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포퓰리즘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메가시티 구상, 행정 대개혁 이렇게 역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의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더만요. 뭐 부울경 메가시티 이게 뭐 그것도 전남권의 광주 전남 해갖고 뭐 메가시티 이거 민주당의 당론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메가시티라고 하는 거는요. 그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도시 연담화 현상 이런 것들은
주변 도시하고 이렇게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렇게 통합이 되는 그 연담화 현상. 이건 세계적인 추세예요. 영국에서 최초로 나온 개념인데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한 건 괜찮고 이건 안 된다. 그런데 이거 보자고요. 저는 이게 이제 뉴타운하고도 뭐 비교가 되고요. 2002년 대선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던진 그 행정수도 이전 그거하고도 비교가 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산이 안 들어요. 예산이. 행정수도 이전만 하더라도요. 노무현 후보가 내놓은 게 뭐 조단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최소한 50조는 든다. 뭐 이런 추산들이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뉴타운도 뭡니까? 그러니까 노후화된 그 주택들,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을 다 부수고 거기에 대단지 그 아파트 단지를 만들자. 이게 뉴타운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뭐 부수고 자시고 뭐 예산서로 편성하고 할 게 없어요. 행정구역만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은요. 정치학에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매표행위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선심성 예산 팍팍 뿌리면서 그거 가지고 표를 좀 얻고자 하는 이런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또 김포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한 거고 더군다나 김동연 경기지사는 뭐 어제 황당하다 뭐다 했는데 이게 김동연발 자충수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 경기 남도, 북도, 분도를 하면서 김포를 애매한 위치에 그냥 이렇게 해서 그게 하나의 그 김포 시민들로 하여금 이참에야 경기 북도로 가느니 차라리 서울로 편입하자. 그런데요, 이게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1963년에요. 그때 강남 일대가 다 서울로 편입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김포와 인접해 있는 데 있잖아요. 양천구, 목동, 신정동, 그다음에 강서구에 지금 화곡동, 마곡동 거기가 그때 다 서울로 들어와요. 편입이 되는데 그게요. 그 전에는 그럼 서울시 전에는 뭐예요? 김포군 소속이었어요. 김포군 소속이었던 그런 데가 서울로 편입이 됐고 김포공항이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인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김포는 그 생활권이 이 서울하고 이게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김동연 지사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김동연 지사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자기들 이제 이렇게 경기 남도, 북도 이게 나눌 때는 일단은 김포를 경기 북도로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 그 남도로 갈지 북도로 갈지는 김포 시민의 의사에 맡기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로 편입할지도 김포 시민의 의사에 맡기면 되는 거지 왜 본인이 뭐 나서서 황당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좀 의견을 내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쭤본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행정 체계를 좀 완전히 좀 전면 검토하는 게 어떻겠네요. 오히려 약간 판을 키운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방향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메가시티 문제는 서울을 메가시티 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지금 지방의 문제고요. 그리고 행정 이 뭐 체계 구조 개편하고 김포시가 서울로 오는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포퓰리즘이 너무 명백한데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당이 지금 뚜렷한 입장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반세기 동안 여러 정부가 여러 행정부가 또 여러 정권이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것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무슨 원칙이나 명분도 없고 그냥 김포 그래 서울로 가자 지금 이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욕망의 정치에 불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권당으로서 피해야 될 대목인데 이걸 이제 근사하게 자꾸 포장지를 씌우는데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이건 포퓰리즘인데 이것을 이제 현실 정치하고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차제에 행정구조, 행정체계 개편도 같이 논의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예, 경기도에 있던 김포가 서울로 가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킨다.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지방은 더 소외될 것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영남권으로 갈 예산, 또 호남권 충청권으로 갈 예산이 이것 때문에 수도권으로 더 간다?
이런 게 있으면 하나라도 좀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포가 서울에 들어온다는 거는 저는 단순히 면적이 넓어진다는 걸 떠나서 서울이 이제 해양 도시, 항구 도시가 된다라고 하는 획기적인 의미가 있고요.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되는데 서울이 그렇게 발전하는 게 부산이라든가 호남권의 발전을 못하도록 발목 잡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11월 28일 날 이제 파리에서 2030 엑스포 예. 나와요. 부산이 만약에 거기서 기적적으로 된다면요, 부산은 이제 세계적인 도시가 됩니다. 2030년에 부산은 엑스포를 유치하면서 세계적인 서울 다음으로 코리아 하면 생각나는 게 서울 다음에 부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저희는 두 분과 이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해관계에 있는 지사들을 좀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장, 그러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내놨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몇몇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고 신지호 전 의원께서는 평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걸 일단 툭 던져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슈 관리를 국민의힘과 정부가 아마 해갈 거고 오세훈 시장도 플레이어로 지금 등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오세훈 시장의 이 말을 들어보면은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충분히 뭔가 이해가 된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굉장히 단어 선정이나 논리가 조심조심하잖아요. 누구도 다치지 않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흔적이 오세훈 시장의 말 속에는 묻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가 임박해 있고 또 이렇게 김포 얘기가 나오니까 한 10개 가까운 지자체장들이나 그쪽의 주민들이 우리도 해주라.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슈 관리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큰 걸 하나 던진 건 맞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정부 여당이 노심초사하고 서울시장도 노심초사하고 지금 그런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지켜볼 수밖에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네, 말씀하시죠. 저는 뭐 이 정부 여당에서는 신중하게 또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게 유의미한 또 그 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뭔가 개선되고 나아지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신중하게 이제 그거를 몰고 가려고 할 거고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벌써부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동연 지사의 입장이 나왔잖아요. 황당하다. 예. 그런데 해당 편입 대상이 되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 보면은 한두 명만 제외하고는 다 민주당 의원이거든요. 아까 신경민 의원님이 한 20여 개 국회의원 지역구. 그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김포가 지금 홍철호 전 의원이 설문조사 해봤더니 84%가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 4월 총선 당선을 노리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그런 압도적인 지역 여론에 역행해서 남 반댈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미 지금 민주당의 한 지역구 내에서 지금 하남시인가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난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따르겠다. 그러면 그쪽 의원들은요 찬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김동연 지사는 저렇게 얘기하고 또 누구는 또 무슨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천공설을 천공 영향력설을 들고 나오고 아마도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잘못 이 관리를 하면은 당이 4분 오열되는 그런 원심력의 소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